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이재현입니다. 저는 오늘 데이터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997년에 전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에 빠진 일이 있었어요. 그때 체스 세계 챔피언인 가스파로프라는 사람이 딥블루라고 하는 컴퓨터에서 졌거든요. 그 체스라고 하는 이런 보드게임의 일종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인간의 정신활동이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 계산을 빠르게 하는 컴퓨터에서 졌다는 게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딥블루는 실제로 빠른 계산 능력을 이용해서 저 말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굉장히 많이 계산한 다음에 그 중에 제일 유리한 걸 놓음으로써 이제 챔피언이 이겼어요. 그리고 비슷하게 20년 뒤에 2016년도에, 이건 아마 많이 아실 텐데, 알파고가 이제 세계에서 바둑을 가장 잘 둔다는, 또 창의적으로 둔다는 이세돌 구단을 이겼잖아요. 이때는 충격이 더 컸어요. 왜냐면 체스는 경우의 수가 많지 않아서 컴퓨터가 계산할 수 있었는데, 바둑의 경우의 수는 우주의 별보다 많거든요. 그런데 알파고는 사람이 마치 바둑을 배우듯이 선배들이 둔 바둑을 보고 공부를 했고, 그리고 자기가 셀프로 바둑을 막 두면서 열심히 연습을 해서 이세돌을 이겼습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기계가 공부를 해서 사람을 이긴다는 게. 그런데 이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3년 있다가 알파스타가 나옵니다. 알파스타는 스타크래프트 2를 하도록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인데요. 그랜드마스터의 경지에 올라 있습니다. 1000명이 있다고 하면은, 스타를 하는 사람 1000명이 있다고 하면은 알파스타보다 잘하는 사람이 1명, 2명이 될까 말까 하는 정도의 실력입니다. 프로토스를 제일 잘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 더 복잡해지는 게, 알파고는 바둑을 뒀잖아요. 바둑은 규칙이라도 간단해요. 정해진 크기의 바둑판이 있고 흑과 백이 한 번씩 둬서 집이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게 바둑 규칙인데, 스타크래프트는 건물도 지어야 되고 자원도 채취해야 되고 전투도 해야 되고 동시에 여러 유닛을 통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사람보다 컴퓨터가 더 잘한 겁니다. 사실 모든 게임들이 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다가 정복을 당하고 있어요, 기계한테. 체스를 시작으로 해서 2011년도에는 말로 퀴즈를 내고 말로 답하는 제퍼디라고 하는 게임쇼에서 세계 챔피언들을 이기고, 또 컴퓨터가 이겼고요. 저때 IBM 왓슨이 이겼어요. 그리고 점점 이어집니다. 알파고, 그리고 저 텍사스 홀덤은 카드 게임이 있고요. 큐브 맞추기도 0.38초 만에 맞춰버리는 굉장한 기록을 세웠어요. 이렇게 컴퓨터가 처음에는 빠르게 계산한다는 장점을 이용해서 게임을 더 잘했지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경험을 바탕으로 더 좋은 전략을 세움으로써 사람을 압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있으면 꼭 컴퓨터가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사람도 할 수 있잖아요. 배틀그라운드랑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굉장히 많은 하는 게임이 있는데, 이 데이터들이 공개가 일부나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경우 보통 롤이라고 그러는데, 마오카이라고 하는 챔피언이 어떻게 게임했을 때, 소환사를 뭘 썼을 때, 그리고 아이템을 어떤 걸 가지고 시작했을 때, 그리고 빌드를 어떻게 갔을 때 승률이 저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 공부하듯이 저걸 공부를 하면은, 조합을 잘하면 게임을 되게 잘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틀그라운드는 아예 판을 벌렸어요. 캐글이라고 하는 플랫폼에다가 65,000 게임의 데이터를 주고, 이런 플레이어가 이런 조건으로 이런 무기를 가지고 시작했을 때 이 사람은 최종 몇 등을 했을까, 이걸 맞추는 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맞춘 사람이 거의 다 맞췄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게임을 설계할 때 더 재미있게 설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오래 살겠구나, 더 순위가 올라갔구나를 알 수가 있겠죠. 이런 노력들이 실제로 게임사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리니지를 만든 NC소프트에는 아예 데이터 사이언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NC 말고도 여러 게임사들이 데이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뭘 연구하시냐면, 어떨 때 사람들이 게임을 두고 나가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도 하고요. 또 게임 내에서 사고 파는 아이템이 있잖아요. 아이템의 가격 동향 같은 거를 마치 경제 전문가들이 수출입 물량이라던가 물가를 보고 연구를 하듯이 진짜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게임사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게임을 즐기기를 원해요. 자기 게임들을 오래 하고 그만두지 않고 안에서 각 돈도 쓰고 이러기 원하거든요. 그러면 게임을 더 재밌게 만들어야 되고 게임을 재미없게 만드는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게임봇이라던가 게임 핵, 뭐 작업장, 악성 유저 이런 사람들을 탐지를 해서 내보내야 되고요. 그리고 특정 유닛이 너무 세거나 너무 약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유닛이라던가 그런 기술 간의 그 균형을 잘 맞춰줍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템이 너무 세거나 너무 희귀해서 값이 너무 올라버리는 사회의 문제를 이제 만들 수도 있으니까 시세라던가 강화 확률을 조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게임을 더 재밌게 만들므로써 사람들을 더 많이 게임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얻은 아이디어들은 이번 게임의 다음번 업데이트에 사용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회사가 개발하는 다음 게임의 아이디어가 반영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이 데이터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앞에서는 게임들 얘기를 했지만 야구도 그렇게 선수들을 사고팔고 그리고 훈련시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장에서도 어떤 물건들을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이번에는 어디에 집중을 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언론사에서도 어떤 기사를 앞에다가 어떻게 보여주면 사람들도 많이 볼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데이터 과학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는 2012년도에 21세기의 가장 매력적인 직업으로 데이터 과학자를 뽑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돈도 많이 받습니다. 보시는 지도가 미국의 이제 데이터 과학자들이 연봉을 많이 받는 곳들이 있었는데 똑똑한 사람들 다 모여있다는 저 실리콘밸리 그리고 세계 금융의 중심인 뉴욕의 월가 이런 곳들에 데이터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 저기서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그 이상의 가치를 해내고 있습니다. 데이터 과학자가 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가장 좋은 길이 이제 책을 보거나 아니면 뭐 네이버나 구글에 물어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 수가 있지? 데이터 과학자가 정확히 뭐지? 검색하면은 좀 여기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다 다르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에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은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과학이 가장 큰 범위고 그 안에 인공지능, 기계학습, 딥러닝이 차례대로 있어요 라고 말을 하는 반면에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임팩트라인이라는 회사의 홈페이지에서는 인공지능이랑 기계학습이랑 저건 비슷한데 데이터 과학이 저기에 좀 걸쳐 있습니다. 한 반 정도 걸쳐 있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교육을 하는 엔트리라고 하는 회사의 페이지에는 마치 데이터 과학과 인공지능이 별로 겹치지 않는 것처럼 나와 있어요. 조금만 겹치고 그냥 따로따로 공부할 것도 나와 있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데이터 과학이라는 학문이 또는 분야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나올 때만 해도 데이터 과학자 한 명이 연구를 해서 새로운 막 전에 없던 기술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거를 어떻게 더 프로그램을 잘 만들지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연구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데이터를 직접 모으기도 하고 모은 데이터를 직접 이리저리 요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데이터 과학자 한 명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시간이 지났잖아요. 지나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큰 사업을 하는 회사도 많이 있고 데이터 전담 부서를 가진 회사도 있어요. 이런 회사들이 있고 또 학교에서도 이제 교수님들 연구하시고 연구소들도 연구하고 이러면서 나뉩니다. 연구과학자,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연구과학자라고 뭐 이제 리서치 사이언티스트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만들어 놓은 기술을 적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응용과학자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최신 기술이 적용된 인공지능 모델이나 프로그램 만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머신러닝 공학자라고 부르고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잘 수집하고 잘 쌓을지 쌓인 데이터를 잘 관리할지 그리고 미리 데이터 분석이나 아니면 머신러닝이 활용하기 좋게 먼저 처리를 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분들을 데이터 공학자라고 부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분들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데이터를 분석하고 사업 계획을 짠 전략가를 데이터 과학자라고 좀 좁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것도 모든 회사라던가 모든 나라가 다 저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회사마다, 나라마다, 그리고 어느 학교마다, 연구원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여전히 한 사람이 다 하기도 하고 저 중에 하나도 여러 사람들 모인 팀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데이터 과학자라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저런 일들을 다 하는 사람을 데이터 과학자라고 부릅니다. 5년, 10년 뒤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 또 몰라요. 근데 어떻게 불리던 간에 데이터 과학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데이터 분석이고 하나는 머신러닝, 딥러닝이라고 하는 건데요. 딥러닝은 머신러닝 안에 들어있는 거라서 여기서는 그냥 머신러닝으로 부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에 쌓인 데이터를 그냥 보면 다 숫자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기 의미를 발굴하면 데이터가 정보가 됩니다. 인포메이션이 돼요. 그리고 이 정보들 간에 서로 관계가 있잖아요. 이 관계를 잘 파악을 하면 지식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뭐 공부할 때 지식을 쌓았다고 할 때 그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이 쌓이면 어떤 문제를 풀 때 실마리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영감, 인사이트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발굴할 수가 있고 이렇게 지식들 간에 서로 길이 잘 뚫려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혜롭다고 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인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상상도 못한 해결책을 딱 주시면 이렇게 한번 해봐 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데이터를 이용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정보, 지식, 그리고 영감, 지혜까지 이렇게 쭈루룩 단계를 올리는 분들을 데이터 분석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요. 머신러닝은 뭐냐면 저런 과정들이 하나의 상자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계처럼 돌아가요. 여기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빵집인데 사람들이 토요일 밤에 어떤 빵을 많이 사갈까? 이걸 알아야지 내가 그 빵을 만들잖아요. 사람들이 이제까지 판매했던 매출 데이터, 그리고 그날 날씨라던가 뭐 비가 왔니 안 왔니, 아니면 그날 어떤 영화가 있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회적인 일이 있든지, 예를 들어서 뭐 축구 경기가 있던 날이었다,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박스를 딱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무슨 요일 몇 시 넣으면은 어떤 빵이 많이 팔리겠다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예측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데이터 분석이 과거와 현재를 꿰뚫는 뭔가를 찾아내는 분들이라고 하면 머신러닝은 미래를 알고 싶어요. 이분들은 예측을 하고 싶고 내가 해보지 않고 미리 알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하나씩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데이터 분석을 먼저 드리면은 아마존이나 쿠팡 같은 요즘 택배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온라인으로 주문도 많이 하시고 저런 회사의 물류센터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상품들이 담길 겁니다. 사람들이 주문하는 물건을 사와야 되고 저기다가 담아서 또 배송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저 물건 배치가 잘못되면 저기 일하시는 분 가운데 있잖아요. 저분이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힘들잖아요. 물건 많이 빌려 못하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것끼리 묶어 놓습니다. 근데 그냥 비슷한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찾는 거를 비슷하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는 샴푸랑 아이들 기저귀를 같은 데 놓습니다. 왜냐면은 기저귀 주문은 보통 엄마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주문을 하니까 같이 놓는 거예요. 그럼 저분이 한 자리에 가서 같이 두 개 들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기를 키우는 집은 초인종 누르면 안 돼요. 애들 깨거든요. 애들 깨면 골치 아프거든요. 힘들어지고. 그래서 어떤 고객이 주문을 할 때 초인종 누르지 말아주세요 라고 주문하면 그 데이터가 그냥 한 번 있다 지워지는 게 아니라 계속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고객은 한 번 썼을 뿐인데 계속 오니까 기분 좋잖아요. 다음에 또 주문하게 되잖아요. 여기에 다른 데 하면은 또 초인종 누르는데 이러면은 고객이 만족도가 올라가니까 주문을 또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고객들을 끌어들입니다. 비슷하게 유튜브랑 넷플릭스 같은 회사들이 있죠. 동영상을 사람들이 원할 것 같은 것들을 먼저 보여줘요. 예를 들어서 저 화면에 보이는 그림이 제가 검색한 건데 왼쪽에 있는 거는 제가 제 구글 아이디 로그인을 하고 검색을 한 거고 오른쪽은 로그인을 하지 않고 검색한 거거든요. 테드에서 데이터에 대한 강의를 보여줘라고 했는데 로그인을 한 거랑 로그인을 하지 않은 게 순서가 다릅니다. 왼쪽에 있는 애는 구글 계정이니까 제 지메일 내용을 전부 다 알고 있고요. 제가 크롬에서 검색한 히스토리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검색한다면은 이재현이라는 사람은 데이터를 보여주는 데 관심이 많으니까 그것들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거 제목이 The Beauty of Data Visualization, 데이터 시각화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맨 위로 올라가 있는데, 맨 오른쪽에는 다른 동영상이 올라가 있죠. 이제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인기 많은 것들 위주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러면은 제 입장에서는 제가 보고 싶은 걸 먼저 보니까 그걸 보게 돼요. 그럼 유튜브에 또 가게 돼요. 이런 식으로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머신러닝은 미래를 알고 싶은 거라 했잖아요. 이게 시간적으로 미래이기도 하지만 순서상 미래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SK 바이오팜이라고 하는 제약회사가 있는데, 이 제약회사는 약을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전에 없던 약을 만들어 팔아야지 이제 아픈 사람도 낫고 회사도 돈을 벌거든요. 그런데 신약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섞어서 실험을 해야 돼요. 먼저 그 병을 낫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약을 먹어서 새롭게 아프면 안 돼요. 그리고 목적을 다 소화한다면은 잘 배출도 잘 돼야 돼요. 몸이 쌓이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다 실험을 해보고, 동물 실험도 해보고, 동물이 문제고 사람한테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서 시간이 되게 많이 갔어요. 그런데 그동안 쌓인 데이터가 있잖아요. 어떤 화학물질을 섞어서 어떻게 처리를 하면은 어떤 특징이 있다. 그러면은 이 특징이 이 약에, 이 병에 잘 듣겠네 안 듣겠네를 알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은 이것들을 반복하면은 새로운 약이 될 수 있는 후보 물질들을 굉장히 빠르게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이 중에서 사람이 가지고 지식을 바탕으로 또 거르고 일부만 실험을 하면은, 원래 약 하나 개발할 때 몇 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약을 개발하다 회사가 망하는 일도 있어요, 심지어. 그런데 이렇게 훨씬 빠르게 앞부분을 잘라주면 짧게는 뭐 몇십 일, 뭐 한 달, 두 달 정도 안에 약이 개발되는 거죠. 이러면은 비용과 시간과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신약 개발 회사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은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말년이라는 작가를 많이 아실 거예요. 되게 독특한 못 그린 듯 재밌는 그림으로 인기가 많은 분인데, 저분의 그림체 독특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나 저 사람 그림 재밌어, 따라서 그려보고 싶어 하면 연습을 막 하면은 비슷하게 나올 수 있겠죠? 그거를 시키는 거예요, 컴퓨터한테. 컴퓨터한테 저 그림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이렇게 한번 그려봐 라고 하면은 그려요. 안경을 쓴 거부터 안 쓴 것까지 그리고요, 화가 안 난 거부터 많이 난 것까지 그리고요, 어린 소년부터 할아버지까지 그리고, 눈이 작은 사람부터 눈이 큰 사람까지 그리고, 슬프지 않은 사람부터 슬픈 사람까지 그립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사실 저 작가는 손도 안 댔는데 수십 장의 그림이 나오는 거잖아요. 심지어 저런 것들을 붙여서 이렇게 애니메이션도 만들 수 있어요. 저 작가는 저런 것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사진을 보여주면은 마치 이말년이 이 사람 얼굴 보고서 웃기게 그린 것처럼 그릴 수도 있겠죠? 자기 스타일로. 이게 됩니다. 보시면 이말년, 왼쪽 아래 이말년 본인 있고요, 기안84 있고요, 여러 사람들이 있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녀를 막론하고 이말년 스타일로 그립니다. 이러면은 애니메이션 같은 거 할 때 손이 되게 많이 가거든요. 그걸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자, 데이터 과학자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해야만 되는 또 분야이기도 해요. 먼저 데이터 과학자가 되려면은 코딩을 잘 해야 됩니다. 데이터 과학자는 손으로 쓰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코딩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컴퓨터를 웬만큼 잘 해야 돼요. 그리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아무렇게나 막 이거저거 섞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뭐 만화를 그리려면 이 만화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약을 개발하려면 약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분야별 전문 지식, 대학원을 가야 배우는 정도 수준 전문 지식도 알아야 돼요. 이거 세 개를 다 알아야지 올바른 데이터 과학자가 될 수가 있고, 뭐 하나라도 부족하면은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의 연구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냥 단순하게 기술만 제공하는 머신러닝 공학자 정도로 머무르거나, 아니면은 수학이 빠진 아이의 문제를 엉뚱하게 풀고 이상한 답을 말하기도 합니다. 어려워요, 되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데이터 과학자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데이터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림이 있는데 보시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옅은 색깔로 되어 있죠. 이게 뭘까요?
나라별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 비율이에요. 우리나라 꽤 많은 편이에요. 거의 모든 국민들이 세종대왕 덕분에 한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한국이 새파래요. 거의 다래요. 90% 100% 사이에 있대요. 인터넷 사용자 비율이에요. 거의 전 국민이 인터넷을 쓸 수가 있어요. 되게 운이 좋은 거예요. 다른 나라에 갔으면 여러분들은 글을 읽지 못하거나 인터넷을 못 쓸 수도 있어요. 이 영상 못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KBS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어르신들이 계시는 구청의 복지관에 가서 약 설명서, 어르신들 이제 약 많이 드시거든요. 고혈압, 뭐 관절 등도 안 좋으신 데가 있으니까 약 설명서 등에 써있는 10줄가량의 주의사항을 읽고, 되게 중요한 정보잖아요. 이 약 언제까지 먹을 수 있는지, 최대 복용 가능 기간, 요거를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17명한테 물어봤어요. 정답자 몇 명일까요? 절반이 안 됐어요. 8명. 사실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다 글자 읽을 줄 아는 분들이고 컴퓨터도 할 줄 아시는 분들인데 저걸 못 맞추고 있어요. 읽을 줄 아는 거랑 의미를 이해하는 거랑은 다른 거거든요. 참고로 OECD 22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저 데이터를 읽어내는 능력이 그때 3번째였습니다. 굉장히 낮아요. 이거를 데이터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하는데, 이거는 데이터 과학자가 아니어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일단 데이터 문해력을 늘려면 정보를 잘 수집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정보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한 생각을 잘 정리해서 말과 글로 다른 사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또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겠죠. 이것들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과목으로 치면 영어, 수학, 국어예요. 왜 정보 수집이 영어냐면은 똑같은 검색을 영어로 할 때 한글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많은 정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논리적 사고는 수학, 방정식이라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식을 전개하는 과정을 뇌에 익히는 게 중요하고요. 의사소통은 똑같은 말을 해도 여러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내 의미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국어가 중요해요. 그리고 저거 외에도 한번 공부하고 말 게 아니라 끊임없는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컴퓨터도 왜 버전 업데이트 하잖아요. 호기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실패를 하지 않는 성장이 아니라 실패를 통한 성장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은 뭘 하든 간에 처음 할 확률이 매우 커요. 세상이 하도 빨리 바뀌니까. 그러려면은 실패를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걸 적극성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되게 지치기 쉬워요. 공부할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체력이 중요합니다. 체력이 좋으면 감정도 지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퀴즈 내겠습니다. 네, 데이터에 숨겨진 규칙을 찾고 데이터를 이용해 미래를 예측하는 21세기 가장 매력적인 직업은 무엇일까요? 1번 데이터 전문가, 2번 데이터 과학자, 3번 데이터 예언가, 4번 데이터 알파고. 정답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슬라이드 안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